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네, A매치 리뷰를 하려고, 네, 켰습니다. 어저께 이제 아이슬란드랑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5대1로 크게 이겼는데, 이 경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한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상대라고 생각은 조금씩 들었지만, 어찌됐든 되게 보여준 플레이들이 수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새로 뽑힌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 축구에 잘 녹아드는 걸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렇듯이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잘한 건 잘했다 하되 또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하는 거 칭찬할 때 제가 좀 되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된 두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연습이 잘 돼 있고 우리가 좀 저런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만 이거 약간 좀 운도 따랐는데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정말 두 장면은 정말 잘 만든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너무 이 경기를 어, 기뻐할 기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이건 좀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긴 거는 정말 잘했는데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아이슬란드 그 전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도 잘하는 선수들 좀 이렇게 대표팀에 오가는 선수들 주전급인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있는 중소리그든 빅리그든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은 지금 시즌을 치르는 중이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이 보통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나라에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자체도 풀 전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 사람들도 우리랑 평가전으로 하러 왔지 이기러 온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사실 조금 더, 더 헐거웠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 경기를 보면 후반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공 못 돌리게 하는 게 후반전에 많이 늘었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게 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풀백들을 견제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는 김진수 선수랑 김태환 선수를 많이 올려놓고 좌우로 찢어가지고 상대를 포백을 벌려놓고 쓰는 그런 어떤 그 포지션 플레이라고 그러죠. 위치를 잡아가지고 상대를 좌우로 넓혀 놓으려는 플레이를 많이 우리나라가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좋지 않았는데 후반 되니까 이제 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후반전 되니까 이제 그 대응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 윙포워드들이 내려가서 깊이 내려가서 이제 후반전 되니까 홍철이랑 강상우 선수 쪽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미리 배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잠시만요. 요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건데 여기를 포백이 이렇게 서 있을 포백이 보통 이렇게 서잖아요. 네 명이 이런 식으로 서게 돼 있는데 여기를 김태현 선수가 올라왔을 때 잡지를 않으면 이쪽이 이렇게 벌려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이 공간이 많이 나게 되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 앞에 있는 윙포드들이 내려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슬란드 전력이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처음 만나 보니까 얘네가 한국이라는데 뭐 좀 찬다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다. 뭘 쓰는지 잘 모르겠다. 분석하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평가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헐거웠던 점이 있는 것 같고 후반 초반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뭐지? 전반보다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지치고 힘 빠지게 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축구 계속 하니까 아이슬란드는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점수도 벌어지니까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후반 막판에 우리나라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쉽게 풀린 거에는 이게 평가전이고 아이슬란드의 어떤 전략이나 전력을 고려했을 때는 뭐 마치 우리나라가 뭐 독일과 그 독일하고 월드컵에서 2대0 이겼던 것만큼 기뻐하기에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뭐 내용엔 박수를 치고 싶지만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몰도바도 비슷할 거예요. 몰도바도 뭐 우리나라랑 평가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팀이 막 우리나라를 잡기 위해서 나올 건 아니고 사실 본인들도 우리 상대로 한국이 좀 찬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축구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상대로 당연히 좋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발도 맞춰보고 하는 거에 좋긴 좋지만 어, 당장 결과나 뭐 이런 거에 막 마냥 좋아하기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내용 자체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아이슬란드 5대1로 이겼잖아요. 몰도바 막 또 3대0으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정작 1월 말에 있는 저기 월드컵 예선에 가서는 고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거 이겼다 그래서 최종 예선 경기 자체가 쉽게 풀리진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걔네들은 우리나라를 꼭 이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 누구 잘하는지 누가 뭘 잘하는지 그다음에 얘네 약점이 어딘지 막 전술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전이랑은 그런 이 1승 1승이 중요한 경기랑은 대회 성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너무 좋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도 어저께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했다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 최종 예선 때 되면 야 뭐야 벤투 잘한다더니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높아심에. 자 이제 제가 좀 제 스타일대로 바둑알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장면들이 좋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제 스타일에 맞는 리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참 항상 느끼지만 영상 캡처나 영상을 쓸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바둑알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일단 첫 번째 골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 벤투 감독이 만들려고 했던 축구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매번 해왔었는데 그게 딱 잘 나왔다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금 이 장면에서도 조금 쉽게 넘어가는 감은 있었어요 사실은. 아이슬란드 수비를 좀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골 장면에서 보면 이제 김태환 선수가 측면에서 넘어왔잖아요. 측면에서 이제 드리블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뒤로 나갔다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넘어오고 조규성이 마무리하는 형태거든요, 길이. 근데 이게 참 저는 잘 만들어진 그 전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거 쓰려고 사실은 공격 전개를 이렇게 풀백들을 높여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선수,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가 올라온 거는 이쪽 풀백을 끌어내니까 이쪽 좌우를 넓게 벌릴 수 있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사이를 넓게 벌리려 그러면 이 선수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안쪽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몇 미터라도 좁아지면 이게 뚫기가 힘든데 김태현 선수가 올라와서 이 풀백을 끌어내 주니까 중앙에서 움직일 공간들이 늘어나는 거죠. 요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넓게 서가지고 막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나오냐 이거를 보여줬던 게 이 공격 전개였던 것 같은데 이 공격 전개가 이쪽에서 백패스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수비들 생각에 이게 공격적인 위치로 들어가면 반응이 오히려 더 잘 돼요. 근데 이게 뒤로 나가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패스가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 함정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페이크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뒤로 가니까 덜 위험한 데로 가니까 선수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잠깐 발이 멈추는 거죠. 위험 지역에서 막 공을 따라다니다가 뒤로 가니까 잠깐 숨 돌리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좋았던 게 이게 원터치로 들어온 거예요. 원터치로 들어오니까 이 선수들은 공이 일로 빠져나가는 순간 순간적으로 잠깐 백패스 하게 만들었다. 잠깐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원터치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잠깐 벙찐 상황에서 원터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올 때 문제가 뭐였냐 좋은 점이 뭐였냐면 이동경 선수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동영상을. 공이 일로 갈 때요. 공이 한 이쯤 갈 때 이동경 선수가 이미 김진규를 확인했어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김진규 프리를 확인했습니다. 공이 여기 올 때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불렀겠죠. 원터치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는 보이고 있고 원터치 달라고 그러니까 믿고 딱 준 건데 공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 세 명의 미드필더들을 가졌을 생각은 위험 지역에 공 들어간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압박하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있던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동경이 미리 봤던 김진규한테 원터치를 내니까 완전 프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미 아이슬란드 박살이 난 거예요, 수비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좋았던 게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이게 또 패스가 이게 만약에 템포가 잡고 여기 넣었으면 여기서 아예 그냥 압박이 미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투터치 줬으면 이쪽으로 잡았다 못 돌았다 여기 나간다 그러면 뭐 이 선수가 나오든 반응이 됐을 텐데 여기서 또 원터치로 들어가니까 큰일 났다 하고 이쪽에 다 시선이 쏠리는 거죠. 공이 빨리 도니까. 근데 이미 조규성이 여기를 뛰고 있었어요. 조규성 선수 뛰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여기서 공이 들어오고 원터치가 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출발이에요. 이미 뒤에 딱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김진규 선수 발에 딱 맞을 때는 옵사이드랑 거의 동일선상쯤에서 본인은 이미 가속이 돼 있고 얘네는 서서 막는 상황에 혼자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수비가 못 쫓아오죠.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근데 이걸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패스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패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진 패스죠. 앞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전진시키는 패스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경기 안 되거나 상대가 수비를 뭐 단단하게 세울 때일수록 이 횡패스가 많잖아요. 이렇게 좌우 쪽으로. 이거는 쉬워요. 왜냐면 수비가 압박을 안 하니까. 근데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패스가 잠시만요. 패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보고 있다가 이걸 딱 부딪혀 버리니까 뒤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죠?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럼 다시 백패스고 한결 여유 있는 측면을 찾아 움직이는 게 보통이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쪽에서 직선적으로 전진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를 해결해 나간 방법이 바로 원터치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거를 이, 이- 이 경기장을 Y축이라고 봤을까요? Y축이라고 그냥 축이라고 봤을 때는 다 전진이에요. 전진, 여기도 조금이지만 전진, 여기서 또 전진.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횡으로도 움직이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간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느 팀이든 막 유럽에서 잘하는 팀들이라고 하는 팀들도 이런 식으로 전진해서 들어오는 거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한 장면에 나왔다 그러면 아, 뭐 선수들이 그냥 뭐 발 맞고 눈 맞아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경기 중에도 많이 봤던 게 전반 초반에도 그 득점 장면 이전에도 김진규 선수 쪽에서 굉장히 그 원터치로 전진하는 패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툭 돌려주는데 그게 다 전진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각선으로 전진이긴 한데 완전 킬패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위협적인 위치에 원터치로 돌려줬을 때 그쪽한테 수비 시선을 딱 몰아넣고 주변에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면 이건 벤투 감독이 안 시켰을 리는 없죠. 당연히 시켰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를 믿고 넣은 거고 이 이동경하고 호흡을 맞춰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벤투 감독이 역시 그러니까 이 수비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하는 팀들하고 상대할 때는 물론 고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진해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골이었던 거죠. 김진규 선수 득점 장면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잘한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벤투 감독이 그 부임한 다음부터 꾸준히 만들어 오려고 했던 축구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위치 변화 좌우로 바꿔서 공간 만드는 거랑 하프 스페이스 자르는 거랑 여기서도 원터치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박지수 선수가 올라왔어요. 홍철이 이제 아까처럼 여기 또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철 선수가 여기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박지수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라와서 여기다 직접 패스를 딱 넣었어요. 측면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후반전 들어서는 여기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딱 압박 잡으려고 하니까 홍철 선수가 이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뒤쪽에서 이쪽에 내줍니다. 송민규 선수한테. 그러면서 본인은 일로 뒤로 빠져요. 뭐 일로 뛸 수도 있는 방향이었는데 무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 없으니까 뒤로 빠집니다. 본인이 공 다룰 수 있게. 빠지면서 원터치가 딱 송민규 선수가 나오면서 본인이 송민규 선수가 여기 서 있었으면 사실은 이 두 명을 흔들 수가 없거든요. 공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이 이쪽 들어갔는데 본인 뒤에 누가 있어요. 압박을 누가 날 따라왔어, 수비가.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본인이 죽어요. 여기 마크를 이렇게 마크가 물려 있으니까 여기 가만히 서 있어서 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자연스럽게 내주고 오히려 공 받기 편한 측면 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받으러. 그죠? 왜냐면 측면 쪽은 얘만 처리하면 되고 이쪽은 공 받기도 편하니까 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김진규 선수 움직임이 진짜 좋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송민규가 윙포워드잖아요. 그럼 송민규 막는 게 아마 풀백이었겠죠. 풀백인데 얘가 일로 딸려 나갔단 말이에요. 송민규 때문에. 딸려 나가 있으니까 이쪽에 리턴 내주고 일로 움직일 때쯤에 이쪽 움직이고 홍철 선수가 공 한번 딱 잡아놓는 순간 이미 김진규 선수가 일로 딸려 들어왔어요. 여기를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를. 이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잖아요. 풀백하고 이 센터백 사이에 벌어진 공간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이냐? 얘네들은 공 가지고 여기 두 명에서 주고받으니까 이쪽 이 두 명은 공하고 자기 마크맨 한 명씩 잡고 있으니까 여기를 막으러 갔어요. 지금 이 선수가. 왜냐면 송민규 선수가 측면에 나가면서 이쪽
원래 홍철 막던 선수가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쪽에서 패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 딸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김진규 선수가 여기를 인제 치고 들어온 거죠. 이 선수가 원래 지키고 있던 이 공간을. 빠져나간 공간을 전형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움직임이냐, 김진규 선수는 여기서 서 있다가 막 가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출발이 빨라요, 여기 따라오는 선수보다. 아무리 빨리 따라와도. 그러니까 패스 이미 받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에서 본인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공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막 내려오죠. 근데 인제 김진규 선수가 여기서 침착하게 공을 돌려 가지고 뒤로 나왔죠. 공을 딱 뒤로 돌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움직임이 인제 김건희 선수가 여기서 벽을 서 주는, 이거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 딱 벽을 서 주러 여기 와 있었고, 이걸 투입한 다음에 2대 1을 딱 주고받으면서 이 선수를 다시 바보로 만들죠. 그죠? 여기서 딱 돌려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2대 1 딱 하니까 얘 떨어졌어요 그냥. 얘는 없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2대 1에 그냥 박살이 났죠. 여기 딱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이동경 선수한테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김건희 선수가 이미 리턴 내주려고 할 때 있잖아요. 리턴 내줄 때쯤에 이동경이 여기 서 있다가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쫓아오긴 이미 늦었고, 왜냐면 공 보고 공하고 수비를 같이 봐야 되는데 내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보기에는 이 두 선수가 너무 위협적이니까 여기 정신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올 때 그냥 이렇게 통짜로 넘어옵니다. 예. 근데 이게 인제 이동경 선수가 막혔고, 막힌 상태에서 여기 있던 김진규가 다시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리는. 전방에 투입하면서 위협적인 위치 김건희 선수한테 투입하면서 수비의 시선을 다 거기다 몰아넣고 리턴 나오는 것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선수가 딱 침투하고 그 리턴 나오는 걸 패스로 넣으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돼 가지고 한 번에 딱 원터치로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쪼끔 다르긴 달랐지만 여기다 투입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원터치가 뚝 들어가죠. 계속 여기 이 문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원터치 패스가 이 수비 뒷공간을 짧은 공간에다가 딱 절묘하게 떨어뜨려 주는 패스들이 계속 들어갔다. 요게 인제 굉장히 잘된 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 좁은 공간을 풀어가는 거는 위협적인 위치에다가 공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투입한 거 자체까지 위협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하나 더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템포를 안 죽이고 원터치 내지 투터치에 이 수비가 뭔가 정돈하지 못하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원터치가 중요한 거고,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오프 더 볼에 있는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해야 되는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잘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템포를 잘 보시면 패스가 딱 들어갈 때 리턴 나오는 것도 원터치고, 그걸 또 넘겨주는 것도 원터치인데 그거에 맞춰서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제3의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3자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제3의 선수가 움직이는 걸. 그 3자 패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축구가 가능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김진규 선수가 대표팀에 처음 뽑혔지만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능하잖아요, 원래도. 패스에 능하고 그런 간결한 플레이에 강하다 보니까 지금 벤투 감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선발 명단에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황인범 선수 백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번 월드컵이든 혹은 장기적으로든 황인범 선수 백업 내지 경쟁자로는 제일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삼성 미드필더인 것 같으면서도 2 선에서 굉장히 능숙한 것 같거든요. 삼성과 2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키 플레이어로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인제 좀 약간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황인범 선수랑 좋은 어떤 이런 같은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충분히 확인했고 아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짰지만 김진규 선수를 하나 딱 더하면서 그런 어떤 시너지를 노린 효과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 많이 비판받았던 게 "쓴 놈들 쓴다."였는데, 결국 쓴 놈들 쓰니까 이런 수준 높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왜 자꾸 모르는 애들 막 그냥 뽑냐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었잖아요. 막 "이름값으로 왜 안 뽑느냐." 이런 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다 놓으니까, 김진규 선수를 데려다 놓으니까 요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김진규 선수는 뭐 K리그2에서 올 한 해를 보낸 선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했잖아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벤투 감독이 팀을 만들고 꾸려가는 거에서는 역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또 유럽파들이 오면 확실히 더
개인 기량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들이 나올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대표팀 선수들을 아무리 발을 많이 맞췄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소속팀에 가면 다 다른 선수들하고 다른 축구를 하다가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최종 예선 때 모이면 보통 이틀이나 3일, 그러니까 국내파 선수들은 뭐 3일 정도 훈련하고 하고, 경기 있으면 하루 회복하고 이틀 정도 훈련하고,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하루 와서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비행하고 하루는 회복하고 하루 훈련한 다음에 경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지금 터키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훈련해서 하는 거랑 벌써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간의 차이일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발을 어느 정도는 맞춰 놓고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머리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월드컵 앞두고 한 2 주, 3주 발 맞추고 들어가면 그때는 확실히 더 완성도 높은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고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 요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아이슬란드전은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경기였지만, 오히려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점들이 벤투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경기를 잘했으니까 무조건 다음 경기도 잘할 거야라고 어떤 그냥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원래 축구가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상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하는 팀을 만나게 되면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할 땐 잘하는 팀이니까 믿음을 갖고 좀 지켜보시라. 네, 이런 말씀을 정리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몰드바전 끝나고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할 말이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